다음의 글은 박노자 교수가 쓴 거꾸로 보는 고대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독일 민족주의의 아버지라 할 철학자 요한 고틀리프 피이테가 명강연 독일 국민에게 고함에서 기원 후 1세기에서 4세기의 로마 제국에 대한 게르만 부족의 항쟁의 의미를 부각시켜 로마를 물리친 선조 덕분에 우리가 노예와 같은 로마화의 길을 가지 않고 게르만의 피와 정신의 순수성을 지켜 지금까지 자랑스러운 독일인으로 살아왔다고 주장한 일이 있지 않았던가? 로마와 싸우고 무역하고 부유한 로마 도시들을 약탈하기도 한 게르만계 부족은 자신을 독일 민족으로 인식하지도 않고 게르만 지역의 밀림 속에서 로마 군인들을 몰살해 그들의 값진 무기와 갑옷을 빼앗는 일을 민족 항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겠지만 민족만이 세계사의 진정한 주인공이며 민족에 대한 사랑만이 진정한 영적 삶이다라고 생각한 피이테의 입장에서 게르만 추장들은 이미 로마 제국에 대한 민족적 적개심을 가진 민족 성각들이었다. 이 글은 독일 민족주의의 아버지 피이테와 단제 신체호의 공통점을 찾아 비교하는 글입니다. 어느 나라에게나 민족주의라는 것이 있고 일정 부분은 용인되는 경향도 있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해도 민족주의라는 것이 독일과 연결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주의를 요합니다. 과거 독일의 민족주의는 결국 나치와 히틀러로 귀결되어 인류에게 큰 상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나 홀로코스트 등은 대중들에게 부정적 인식이 매우 강합니다. 매우 혐오하죠. 그러므로 독일 민족주의의 아버지 피이테와 단제 신체호 선생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누구에겐가는 극혐의 이미지로 고착될 수도 있습니다. 글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죠.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 일본 문부성에 의해 시국교육 자료로 분류돼 이력된 것이 1917년이니 유럽 언어 구사 능력이 약했던 신체호가 1900년대에 이를 봤으리라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이테와 신체호라는 두 명의 거물 민족주의자가 이심전심으로 통하기라도 한 것처럼 피이테가 좋아했던 민족적 자아와 민족적 타자의 사생 대결의 논리를 신체호 또한 중국과 고구려의 관계에 적용시켰다. 신체호에 의하면 진화족 중국인이 우리의 신성한 부여족 즉 한민족의 영원한 교전 상대였으며 그아와 피가 벌인 투쟁사의 꽃은 고구려와 진화족 사이의 전쟁들이었다. 독사신론 1908. 그 당신 국수주의자 민족 전통문화 옹호론자를 자칭한 신체호가 고구려와 진화인들의 사투의 역사에 주목하고 을지문덕을 한국 사상 최고 영웅의 반열에 올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저자 박노자 교수는 단제 신체호 선생의 역사관에서 나치 독일의 위험성을 발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책의 제목처럼 단지 조금은 삐딱하게 한국의 고대사를 뒤틀어 보겠다는 의도로 쓰였다고 박노자 교수는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이 책을 쓴 주된 목적은 바로 단제 신체호 선생의 역사관을 저격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책의 곳곳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박노자 교수의 단제 신체호 선생에 대한 판단은 다음의 글에서 잘 나타납니다. 한백겸과 안정복 등 한반도 역사지리에 기초를 놓은 실학자 이후로는 낭랑 등 한사군이 주로 한반도 북부한강 이북에 위치했다는 것이 거의 통설이 됐다. 이 통설의 반기를 든 것은 근대 민족주의 사학의 창시자라 할 신체호였다. 낭랑을 조선 역사의 일부가 아닌 일개 외래 침략 세력으로 규정한 그는 한사군이 야오둥 반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평양에서 발굴된 낭랑 계통의 유물들이 조선인 최씨가 세운 남낭랑국이 만들었거나 고구려가 노획한 것이라고 서술했다. 정인보 등 대종교와 관련되어 있던 일부 민족주의 사학자를 제외하곤 동조자를 별로 얻지 못한 이 학설을 단제가 초지일관 고집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표면적으로 낭랑의 중심지가 평양이었다는 사실을 들어 조선은 애당초 중국의 정치, 문화적으로 예속돼 있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한국사의 독자성을 부정했던 일제 관학자들에게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 그랬던 것처럼 보인다. 박노자 교수는 단제 신체호 선생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노자 교수는 신체호 선생을 한국 민족주의 사학의 창시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단제 신체호 선생의 연구가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에 대해서 적절한 해답을 주었었다는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알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단재 신채호 선생에 대해 나쁜 평을 하는 사람에게 반감을 갖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 또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한 국민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박노자 교수는 왜 굳이 이런 글을 써서 국민 감정에 역행하는 것일까요? 제가 감히 추측해보자면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이르는 시기 동안 서구 사회는 혁명이라는 경랑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곳이 미국이라는 나라로 독립하고 있었으며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의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 같은 역사의 흐름은 기독교의 신성과 유럽 왕정 사회에 대한 거대한 도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흐름에 저항하는 것은 시대의 반동일 뿐이었습니다. 프랑스 그리고 영국의 식민지에서 벌어지고 있던 이 같은 사상혁명은 독일이나 터키 등 왕정들이 보기에는 그들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그곳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프랑스나 미국 사람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그들에게 그나마 다행이면 다행이었을 것입니다.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민주적 절차를 밟아 혁명의 길로 나가기에 그 역량이 부족한 나라들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대체제로서 민족주의가 부상한 것입니다. 왕이 만든 왕국에서 왕이란 존재가 사라지자 왕을 대체할 구심점이 필요했고 왕국의 국민을 가상의 단일 민족 집단으로 엮어 통합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독일 나치 또한 그런 시대적 요구에 대한 결과물이었으며 그 당시 횡행했던 범투르크주의나 범슬라브주의 등도 큰 흐름에서 보면 비슷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민족주의의 대결은 제1차 세계대전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서구 사회에서 민족주의란 것은 금기어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박노자 교수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소 아쉬운 것은 불교를 버리고 신도를 국가 종교로 채택하고 극우로 표현되는 일본의 민족주의가 득세하던 당시 일본 제국주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서술과 비판이 없어 균형감을 잃은 듯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에 박노자 교수는 불교 신자이고 그가 가야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본의 고대사도 깊이 있게 연구했을 것으로 보이기에 그에 대한 아쉬움과 분노가 보이지 않아 의아할 뿐입니다. 신도와 일본의 고대사가 공유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의 깊은 이해와 지식을 우리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설마 일본 서기의 풍부한 서사에 갇혀 역사의 진실을 외면한 것은 아니겠지요? 나는 박노자 교수가 신채호 선생의 선의를 모르고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의 일생이 보여주는 진정성은 어느 누구의 심금도 울릴 인류 보편적인 감성에 닿아 있기 때문이지요.